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산 출장 갔다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종이를 제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올해 61예요. 수원 아파트에서 34년을 살아온 여자죠. 새벽이면 일어나 된장국 끓이고 남편 넥타이 매주고 아들 준혁이 도시락 챙기던 게 하루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게 싫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지난 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한 것입니다. 63세도 부장직함을 달고 있으니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밥상에 앉아도 말이 짧아졌습니다. 밥 먹었어? 피곤해. 잘게.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더 묻지 않게 됐어요. 이상한 건 말이에요. 휴대폰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면을 엎어두는 거 있죠? 소파에서도, 밥 먹을 때도. 제가 가까이 가면 슬쩍 뒤집더군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들 국 끓이려고 냉장고를 뒤지다가 세탁물 좀 정리하려고 남편 양복을 들었던 것이죠. 안주머니에 손이 닿았을 때 뭔가 바스락거렸어요. 습관처럼 꺼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2인분. 남편이 양복을 의자에 걸쳐두고 먼저 씻으러 향했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손끝에 걸린 것이었어요. 서재 쪽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죠. 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된장국이 넘치고 있었거든요. 불을 줄이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영수증을 손에 쥔 채로 그냥 서 있었죠. 그때는 이게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죠. 영수증을 발견한 그날 밤, 아무렇지 않은 척 된장국 간을 보았습니다. 짰는지 싱거운지도 모르게. 남편은 식탁에 앉아 뉴스를 보면서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밥을 먹었죠. 34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상한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샤워부터 한다는 것이었던 겁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욕실로 직행하더군요. 예전엔 밥 먼저 먹고 씻었는데 그 순서가 바뀐 게 봄이 끝날 무렵이었죠. 저는 달력에 작게 표시를 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고 한 날 실제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11시, 12시, 한 번은 새벽 2시.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반찬도 3가지는 올렸죠. 그 무렵 이웃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는 표정이더군요. 정희 씨,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퇴근 후에 팔달로 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 보았어요. 혼자가 아니었는데 정희 씨한테 말을 안 하면 내가 더 못 살 것 같아서. 영숙 씨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차가운 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뜨거웠으면 울었을 것 같았거든요. 참아야 했습니다. 준혁이 취업 준비가 한창인 때였거든요. 아이가 예민해진 것도 눈에 보였고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아이한테 불똥이 튈 것 같아서.
제가 이 집에서 조용히 버텨온 이유가 있었죠. 그래도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더군요. 더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 6월 초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어요.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니 식탁을 한번 보고는 그냥 침실로 들어가 버렸죠. 미역국 냄비는 다음날 아침까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뚜껑도 안 열린 채로. 식사 중에 휴대폰을 꺼내드는 것도 그 봄부터였습니다. 화면을 제 쪽으로는 절대 돌리지 않았죠. 문자가 오면 몸을 살짝 틀더군요. 의식한 건지 습관이 된 건지 저는 모르는 척 밥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와서 남편 차 조수석 문을 잠깐 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실으려고요. 그런데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고 진한 제가 쓰지 않는 향이었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죠. 층수 표시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뭘 참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그날 밤 달력을 꺼냈습니다. 표시해둔 날짜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나갔습니다. 야근, 야근, 회식, 출장, 야근. 숫자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더군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아직은 모르는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준혁이 결과 발표가 2주 뒤였거든요. 딱 2주만. 그 2주가 어찌나 길던지. 준혁이 결과 발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합격이었죠. 아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짧은 2글자였죠. 됐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눈물보다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봐야겠다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선풍기도 아직 꺼내지 않은 초여름 오후. 남편은 또 야근이라고 나간 뒤였습니다. 현관에 남편 구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더군요. 그러다 서재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죠. 평소엔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쓰는 공간이라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서랍은 2개이었던 것이었죠. 위 서랍은 늘 잠겨 있었답니다.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명함 케이스, 낡은 수첩. 그 밑에 뭔가 두꺼운 게 만져졌습니다. 서류 봉투였죠. 누런 종이 봉투, 묵직했습니다. 꺼내서 펼쳤을 때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 몰랐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흩어지는 것 같더군요. 대출, 담보, 아파트, 공동명의. 날짜를 보았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2달 전에 이미. 손끝이 차가워졌죠. 수령인 난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연. 나는 그 이름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한 건 말이에요. 눈물이 나지 않았답니다. 화가 치밀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냥 모든 게 딱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34년이 이 종이 한 장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갚아온 집이었던 거죠.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받은 500만 원을 보태고 남편 퇴직금 일부를 얹고 12년을 월세 살다가 겨우 마련한 집이었죠. 그 집이 담보가 되어 있었답니다. 낯선 여자 이름 앞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동 명의자 날인 난해. 내가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제 도장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었거든요.
화장대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도장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로 빈 통만 남아 있었답니다. 언제였을까요? 언제 가져간 걸까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외도는 시작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집을 빼돌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봉투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바깥이 어두워질 때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숙 씨가 예전에 건네준 명함이 생각났어요. 법무사 사무실 번호가 적힌 명함.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3번쯤 했습니다. 그러다 눌렀죠. 신호가 가더군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 하나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미래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안경을 고쳤었죠.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빠르고 단단했더군요.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이에요. 무효 사유가 됩니다. 짧았지만 단단한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그날 오후 접수됐죠. 미래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전에 결과 나올 거예요. 집에 계세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만 봤죠.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2사람이었습니다. 그이와 여자. 아파왔을 때 현관에 낯선 구두가 있었습니다. 여자 구두이었던 것이었답니다. 굽이 높고 끝이 뾰족한 그 구두가 우리 집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그 둘을 바라봤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는 멈춰 섰더군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어? 당연한 말이었죠. 내 집인데. 대답 대신 봉투를 꺼냈었답니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읽어봐요. 가처분 결정문이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무효. 그 한 줄이 전부였죠. 그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멈추더군요. 여자가 무슨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소리가 잘렸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더군요. 여자 쪽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가 그냥 고개를 돌렸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그 일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34년. 그 세월이 그 얼굴에 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오르지 않았더군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합니다. 그 말만 하고 현관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문을 닫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더군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말없이 제 옆에 서더니 가방을 받아들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가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이 들어섰죠.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둘 다. 그냥 함께 내려갔더군요. 그 아파트를 나온 게 6월 초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죠. 선풍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수원 외곽 방 2칸짜리 작은 전셋집에 삽니다. 준혁이랑 둘이서요. 창가에 화분 하나 놓았더군요.
아들이 이사 첫날 사다 준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초록잎 식물인데 아침마다 물을 주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새벽이면 된장국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거라 작은 냄비로 충분했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으면 국물이 칼칼해지거든요. 그 냄새가 부엌에 퍼질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아들이 사다 준 슬리퍼가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연두색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색인 걸 녀석이 알고 있었나 봐요. 신발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알았다고만 했죠. 가끔은 그 집 안방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34년 동안 정들었던 창문, 오래된 마루 냄새, 그런 것들이요. 34년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있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운 건 그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 세월 동안 참아온 제 자신이 더 아까웠습니다.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그런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더군요. 남은 건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에 그 고요함.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된장국 냄새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있어도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더군요. 그게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연두색 슬리퍼, 창가 화분, 새벽 된장국.